안녕하세요. 매일 새로운 사연을 전하는 읽어주는 사연 라디오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많은 공유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다시 되찾은 인생을 즐기며 살고 있는 30대 여성입니다. 여기서 즐기고 산다는 건 탱자탱자 놀면서 지내고 있다는 뜻은 아니고요. 더 이상 남에게 휘둘리지 않고 쓸데없는 스트레스를 받지 않으며 잘 지내고 있다는 얘기예요. 정말이지 그땐 왜 그렇게 나 하나만 참으면 그래도 괜찮아지겠지 하는 바보 같은 생각으로 참아가며 지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솔직히 말해서 제가 그런 마음으로 참아주고 했으면 남편도 좀 고마워한다던가 그랬어야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를 해주니 두 개를 해달라고 하고 두 개를 해주니 세 개를 해달라고 하고 그래서 더는 이렇게 살다간 정말 안 되겠다 싶어서 이혼하자고 했네요. 남편하고 처음 만난 건 지인의 소개를 통해서였어요. 당시 남편은 9급 공무원이었고 저는 작은 회사에서 일하는 평범한 직장인이었죠. 사실 저는 좀 내성적인 성격이라서 소개를 통해서 사람을 만난다는 건 생각만으로도 부담스러워 거절하려고 했는데 지인이 남자 쪽이 워낙 싹싹한 성격이라서 괜찮을 거라며 한번 나가보라더군요. 그러면서 여자 나이 30대만 돼도 이렇게 누가 소개시켜준다고 안 한다고. 30 넘어가기 전에 가리지 말고 한 명이라도 더 만나봐 그러는데 솔직히 그 얘기 딱 들었을 때 기분은 별로였어요. 안 한다고 하고 싶었죠. 하지만 또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아주 틀린 말은 아니다 싶기도 하고 지인 말대로 나중엔 어디 가서 제 힘으로 누굴 만나나 걱정스럽기도 하고 그래서 자존심은 좀 상했지만 알겠다 하고 나간 자리였네요. 그리고 그렇게 만나게 된 남편은 지인의 소개대로 조금 부담스러운 감도 없잖아 있긴 했지만 넉살이 좋았어요. 워낙 공통점이 없다 보니 무슨 이야기를 주고받아야 하나 걱정이 많았는데 남편의 주도하에 대화는 매끄럽게 흘러갔죠. 그런 적이 없다 보니 신기하대요. 거기다 성격은 달랐어도 좋아하는 영화 장르라던가 입맛이 비슷해서 소위 통했다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어쩌면 이 사람하고 잘 될지도 모르겠다 싶더니 지금 생각해보면 그래도 거기서 멈췄어야 했는데 하긴 지금 이런 후회를 해서 뭐 하겠어요? 아무튼 남편한테 애프터 신청이 왔고 그때는 저도 은근히 기다리고 있었던지라 튕기고 말고 할 것도 없이 좋다고 했죠. 그리고 그렇게 저희는 연애를 시작했습니다. 저희 연애는 그런대로 원만하게 이어져 갔어요. 물론 돌이켜 생각해보면 일주일에 한두 번 만나서 영화 보고 밥 먹고 이야기 좀 나누고 그게 다긴 했는데 그땐 어쨌든 다툴 일이 없으니 다행이다 싶었고 그래서 잘 맞는다고 생각했었네요. 한편 사귄 지 1년쯤 되던 해 제 직장 상사가 바뀌었습니다. 원래도 가족 기업이라 불안불안했는데 결국 사장아들이란 사람이 와서 하루아침에 부장 타이틀을 달더라고요. 그리고 불행하게도 사장아들은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 괜한 직원들만 하루가 멀다 하고 시쳇말로 조져대는데 정말 마음 같아선 그래 이 자식아 내가 먼저 관둔다 하고 그 면상에다 시원하게 사표라도 집어던지고 싶은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니까요. 하지만 솔직히 어디 간들 치사하지 않은 직장이 있나요? 그러니 하루에도 12번 끓어오르는 화를 꾹꾹 눌러 참으며 어떻게든 버텨보려 했습니다. 그런데 그날만큼은 제가 하던 프로젝트를 기어이 자기가 완성하겠다며 가져가 놓고서는 말 그대로 아주 죽을 써버렸더라고요. 그리고 그 일로 진행 중이던 거래가 2건이나 캔슬이 되면서 사장이 아주 단단히 화가 났지요. 그런데 그 순간 이 사장 아들이 제 탓을 하대요? 자기는 아무것도 몰랐다며 저 때문에 이렇게 된 거라고. 그리고 저는 지금도 확신해요. 사장도 이 모든 사태가 제가 아닌 당신 아들에게서 비롯되었다는 걸 알고 있었다고요. 하지만 직원들 앞에서 자기 아들을 나무랄 수는 없었을 테니 애꿎은 저를 탓했고 그때만큼은 도무지 못 버티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알겠다고 내가 나가면 되는 거 아니냐고 나와버렸습니다. 충동적이었지만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지요. 그런데 문제는 막상 회사를 그렇게 때려치고 나니 세상이 끝난 것 마냥 어찌나 불안하던지 말이에요. 당장 내일부터 출근을 안 해도 된다는 사실이 기쁘기보단 오히려 더 갑갑하게 느껴졌고 친정어머니에게는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하나. 하지만 제 우려와는 달리 친정어머니는 그동안 고생했다 하시며 이참에 앞으로 뭘 하고 싶은지 계획이 어떤지 찬찬히 정리를 해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그렇게 고민 끝에 내린 결론은
이참에 내 장사를 해보자는 것이었어요. 중1 때 친정아버지가 돌아가셨고 이후로 줄곧 친정어머니랑 단둘이 살았습니다. 친정어머니는 여자 혼자의 몸으로 저를 어떻게든 제대로 키워내시겠다며 하루도 쉬는 날 없이 건물 청소부터 식당 주방일까지 닥치는 대로 일을 찾아하셨어요. 그리고 저는 그런 어머니를 귀찮게 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에 주변 또래들보다 조금 일찍 철이 들었죠. 덕분에 음식 솜씨도 꽤나 좋았고요. 그래서 식당을 해볼까 하는 생각도 들었던 모양이에요. 아무튼 오히려 지금이라면 겁이 났을 텐데 그래도 그땐 몇 살 어렸다고 겁도 안 났어요. 오히려 내가 식당을 차린다고 생각하자 그때부터 어찌나 설레던지 심장이 터질 듯 뛰기만 했네요. 그리고 저는 이러한 결정을 남편에게도 전했습니다. 그 무렵 결혼 이야기도 조금씩 나오고 있었기에 남편의 생각도 어느 정도는 저에게 중요했었거든요. 그런데 남편이 제 이야기를 듣고는 뜻밖의 이야기를 꺼냈어요. 식당이라는 게 여자 혼자 하기에 쉬운 일은 아니지 않냐면서 자기랑 같이 하는 게 어떻겠냐고요? 깜짝 놀랐죠. 9급이긴 해도 명색이 공무원인데 게다가 듣기론 5년을 공부해서 어렵게 붙었다고 했었으니까요. 그래서 아니 안정적인 직장을 두고 웬 식당이냐고 괜찮다 했습니다. 혼자 해보고 힘에 부치면 그때 사람을 쓰면 된다면서요. 그런데 남편이 실은 자기도 이렇게 공직 생활을 해보니 여러 가지로 힘든 점이 많더랍니다. 조직 문화니 위계질서니 전부 다 버겁다고요. 그러면서 자기가 미국 생활을 해서 그런 것 같다 뭐 그랬는데 그땐 솔직히 안쓰러운 마음이 커서 정말 그런가 싶었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미국 생활이나마나 어학연수로 반년 다녀온 게 전부였어요. 그래놓고 저한테는 걸핏하면 미국에서는 어떻고 저떻고 미국인들은 어떻고 저떻고 정말이지 그때로 돌아간다면 주절거리는 남편의 입을 탁 한 대 쳐버리고 싶다니까요. 아무튼 그래서 그래 아무렴 남보단 남편이 낫겠다는 결론을 내렸고 저희는 결혼과 동시에 식당을 차리게 되었습니다. 다만 결혼을 앞두고서야 남편이 제 예상보다 훨씬 적은 돈을 갖고 있다는 걸 알게 되었기에 제가 식당의 대표로서 남편을 고용하기로 했지요. 물론 당연히 남편도 어머님도 제 이런 결정을 마음에 들어하지 않았어요. 공동으로 창업을 한다더니 어째서 와이프가 사장이 되고 남편이 직원이 되느냐고요. 하지만 남편은 자기 이름으로는 죽어도 대출은 못 받는다 버텼기에 저로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네요. 신혼집은 제가 살던 전세집에서 시작하기로 했고 혼수는 남편이 해왔어요. 다만 제가 기존에 쓰던 가전제품 대부분이 멀쩡했기에 실제로 남편이 사온 건 침대 옷장 그리고 식기세척기 정도가 전부였죠. 아, 그리고 자기가 타던 차도 가지고 왔는데 말이 나왔으니 말이지만 8년이나 된 차를 가지고 자기가 살 때는 4천만 원을 줬었으니 자기가 4천만 원을 해온 거나 다름없다고 말하는 한심한 인간이었어요. 그런데 그때는 그마저도 스스로 모아놓은 돈도 없고 그러니 나를 보기 민망해서 저런 너스레를 떠는가 보다고 정말이지 어떻게든 좋게 봐주려고 했었네요. 아무튼 그렇게 저희는 부부의 연을 맺었고 식당도 개업을 했습니다. 남편은 자기가 손님을 끌어모으겠다며 자기 지인들에게 전화를 돌렸고 그중 몇몇 사람들이 정말로 식당을 찾아주기도 했지요. 이제 와서 다 무슨 소용인가 싶지만 그때만 하더라도 음식은 잘하지만 카운터에 나가기가 쑥스러운 저와 넉살 좋은 남편은 처음엔 꽤나 손발이 잘 맞는 콤비 같았답니다. 그런데 식당을 오픈한 지 반년 만에 남편이 계단에서 발목을 접지르면서 상황은 점점 생각지도 못한 쪽으로 흘러가기 시작했어요. 인정머리 없이 들릴지는 몰라도 발목이 부러진 것도 아니었고 솔직히 3, 4일 푹 쉬면 나을 상황이었어요. 실제로 병원에서도 딱히 해줄 게 없으니 찜질해주고 조심하라고 했고요. 그런데 남편은 계속 욱신거린다. 서 있으면 피가 아래로 쏠리는 것 같다. 정말 오만 가지 핑계를 대가며 앓는 소리 죽는 소리를 해대대요. 그리고는 이참에 한 2주 정도만 쉬면 안 될까 하는데 솔직히 걱정도 되면서 동시에 좀 서운했어요. 왜냐하면 그 무렵 손님이 좀 늘어나고 있다는 게 실감이 나기 시작했거든요. 그런데 뭐 사람이 아프다는데 어쩌겠어요. 참으라고만 할 수도 없고. 그래서 그래, 이 사람도 공무원 공부부터 계산해보면 거의 10년 가까이를 쉼없이 달려왔구나. 그러니 본인도 쉬고 싶은 거겠지. 라고 제 스스로를 납득시키며 남편이 원하는 대로 2주간의 휴가를 주게 되었지요.
그런데 막상 2주가 지났는데도 남편은 계속해서 앓는 소리 죽는 소리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무래도 신경이 어떻게 된 것 같네 하면서 막상 병원은 가지도 않고, 그리고 그때부터 조금씩 요령을 피우더니 나중엔 보니까 남편은 카운터에서 핸드폰이나 하고 있고, 반면에 저는 온갖 일을 떠안고 있더라고요. 식당 열기 전에 장을 보는 일부터 시작해서 재료 손질에 요리의 마감까지. 아침 9시부터 저녁 11시까지 저는 가게에 매여 있는 몸이었어요. 하지만 남편은 걸핏하면 아는 사람이 근처에 왔다 하니 얼른 나갔다 오겠다. 이 사람도 다 나중에 우리 손님 될 사람이다. 나는 그냥 사람을 만나는 게 아니고 영업을 하는 거다. 핑계도 가지각색, 난리도 아니었지요. 그리고 저는 그런 남편과 말다툼을 할 여유조차 없었어요. 아니 솔직히 말하면 있어봤자 별로 도움도 안 되는 인간, 차라리 안 보이는 게 낫다고 생각한 적도 있었죠. 하지만 저도 사람이니 그날은 어째서인지 뺀질거리는 남편에게 한마디 하지 않고는 그냥 넘어가지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남편더러 언제까지 그럴 거야? 식당 일이 하기 싫으면 차라리 일자리를 구해서 출근을 해. 이게 지금 뭐 하자는 거야? 당신이 생각하기에는 당신이 지금 당신 밥값을 하고 있는 것 같아? 밥값이라니 너는 무슨 말을 그렇게 하냐? 여자 혼자 식당 하는 거 사람들이 알아봐. 그럼 무시해 너. 근데 내가 이렇게 떡하니 카운터를 지키고 있으니까 진상 손님도 없고 얼마나 좋냐? 원래는 오전에 장 보는 건 당신이 하기로 했잖아. 그리고 창고 정리도 당신이 하기로 했었고. 그리고 마감할 때 청소는 왜 안 해? 정말 하나하나 지적할 거 투성인데 내가 얼마나 참고 있는지 알기나 해. 왜 또 이래 진짜? 아침부터 사람 스트레스 받게. 나도 다 생각이 있다고? 그리고 장 보고 정리하고 그런 건 원래 여자가 남자보다 잘하잖아. 그리고 마감할 때 청소는 그냥 대충 하고 아침에 와서 하면 되잖아. 내가 너더러 하라고 한 것도 아닌데 왜 네가 다 알아서 잘하다가 갑자기 짜증이냐? 어이가 없다 진짜. 더 긴 말 할 것도 없네. 당신 이제 월급 아니고 시급으로 계산할 거니까 그런 줄이나 알아. 뭐? 야, 그게 네 마음대로 되는 줄 알아? 내 동의가 없으면 어차피 못 받고. 그래 그럼 당신 관둬 그럼. 때려치면 되겠네. 저는 남편이 관두지 않을 걸 알고 있었어요. 막말로 자기가 어디에 가더라도 지금처럼 편히 일을 할 수는 없을 거란 걸 누구보다 본인이 잘 알고 있었을 테니까요. 그리고 계약서가 어쩌고 하는 남편에게 바로 이튿날 서류 준비해서 들이밀었습니다. 그러자 남편이 저더러 자기가 제가 하루아침에 회사 때려치고 나올 때 보통이 아닌 건 알았는데 진짜 지독하다면서 정 떨어진다고 빈정거리더군요. 한편 그 무렵 어머님은 어머님대로 하루가 멀다 하고 전화를 해오셔서는 현철이 말이 식당 장사가 그렇게 잘 된다면서? 물가도 많이 올랐고 저희가 원래 박리담회라서 많이 남지도 않아요. 박리담회는 무슨? 아무렴 네가 뭐 손해봐가면서 장사하는 건 아닐 거 아니냐? 그런데 좀 섭섭하다. 그렇게 돈 벌어서 다 뭐 하려고? 시부모 주는 용돈은 계속해서 제자리냐? 어머님, 아시다시피 물가가 많이 올랐잖아요. 그런데 음식값은 물가 따라 올릴 수도 없다 보니 정말 남는 게 많이 없거든요. 이해 좀 해주세요. 야, 이해나 마나 네 말대로 물가가 많이 올랐으면 우리 용돈도 올려주는 게 맞지? 내가 친구들 만나면 창피해서 할 말이 없어. 내 친구 미숙이는 그 집 며느리가 얼마 전에 명품 지갑 사줬다더라. 솔직히 속이 터졌죠. 남편이 하도 뺀질거려서 어머님한테 제발 따끔하게 한마디 좀 해달라고 몇 번이나 부탁을 드렸었는데 그럴 때마다 나몰라 하시던 분이 물가가 올랐으니 용돈도 올려달라는 게 남편이 누굴 닮아 뻔뻔한가 했더니 원인이 여기였나 싶기도 하고. 그런데 문득 든 생각이 마침 식당에 일손이 부족해서 일할 사람을 구하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시댁에서 저희 식당까지 거리가 버스로 30분 정도로 그렇게 멀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남편한테 어머님이 얼마 전에 용돈 얘기하시던데 혹시 식당에 오셔서 일 좀 도와주시면 어떨까? 그러면 내가 급여는 신경 써드릴 수 있는데. 너 지금 우리 엄마 부려먹으려고 그러냐? 제정신이 아니네. 내가 공짜로 도와달라고 한다는 거 아니잖아. 내가 그렇다고 어머님한테 뭐 힘든 일을 부탁드릴 것도 아니고 서빙만 좀 도와주시면 되는데. 됐다 됐어. 시어머니 어려운 줄을 모르고 야, 그럴 거면 장모님 들어와서 일하시라 해. 우리 엄마는 이미 일 다니시잖아. 거기다 거리도 훨씬 멀고. 그러니까 어차피 하시는 일 딸 식당에서 하시면 되겠네. 억지 좀 쓰지 마.
그리고 난 좋은 뜻으로 꺼낸 얘기인데 당신이 그렇게 싫다니. 알겠다, 알겠어. 못 들은 걸로 해. 진짜 뭐 말을 못 하겠네. 그런데 거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지금도 저는 제가 그렇게 지나친 말 실수를 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데 남편은 뭐가 그렇게 약이 올랐던 건지 기어이 저희 친정어머니한테 전화까지 드려서는 저희 가게가 지금 일손이 부족하네 어쩌네 해가며 저희 어머니더러 와달라고 했더라고요. 그리고 친정어머니는 사위까지 나서서 와달라 하니 거절을 못하시고 알겠다 하셨고 아무튼 그래서 친정어머니가 저희 가게 일을 도와주시게 되셨어요. 친정어머니한테 죄송하고 감사하기도 하고 못난 딸이 따로 없었죠. 그런데 황당한 건 남편이 저희 친정어머니를 대하는 태도였습니다. 제 생각은 그래요. 이따금씩 남편의 지인들이 오는 경우가 있었는데 그럴 때 굳이 그 앞에서 장모인 저희 어머니를 부려먹을 이유가 뭐냔 말이죠. 오히려 우리 장모님이다. 인사들 드려라 하는 거면 모를까? 하지만 남편이 보이는 태도는 어떻게든 내가 이렇게 떵떵거리고 지낸다는 걸 과시라도 하고 싶은 것처럼 보였고 그러다 결국 저희 어머니가 일하신 지 8개월 정도 지났을 때였어요. 제가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에 저희 어머니가 정말 처음으로 주문을 잘못 받으셨는데 그걸 가지고 다른 손님들도 다 있는 자리에서 소리를 질렀던 모양입니다. 다른 아르바이트생이 남자 사장님이 좀 심하시다며 저에게 귀뜸을 해줘서 알았으니 망정이지. 그래서 그날 남편한테 네가 뭔데 내 어머니한테 소리를 질렀냐니까. 공은 공이고 사는 사지. 집안에서나 장모님이지 가게에서는 엄연히 그냥 일하는 아주머니 아냐? 그리고 어느 식당이건 간에 일하는 사람이 실수를 하면 한 소리 듣는 건 당연한 거지. 공이고 사고 장모님이면 상황이 어떻건 간에 그냥 장모님이지. 나는 뭐 할 말이 없어서 당신 지적 안 하고 그동안 오냐오냐 봐준 줄 알아? 그리고 당신이 뭔데? 식당 내에서 당신이 도대체 뭔데 어머니한테 소리를 질러? 대표는 엄연히 나야. 소리를 질러도 내가 질러. 이야, 그 코딱지만한 가게로 드디어 유세를 떠는구나, 네가. 남편과 저는 그날만큼은 정말 주먹만 오가지 않았지 크게 싸우게 되었고 그때 이후로 저는 이따금씩 이혼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늘의 맹세코 결혼을 통해 그 어떤 이익을 바란 것도 없었고 그저 다른 사람들처럼 안정된 가정을 꾸리며 평범한 인생을 살고 싶었을 뿐인데 어디서부터 어떻게 꼬여버린 건지 제 스스로가 한심하더라고요. 한편 친정어머니도 그날 일로 충격이 크셨는지 결국 한 달쯤 지나 그만 나오고 싶다 하시대요. 일부러 그런 건 아니겠지만 당신도 사람인지라 마음이 상했다 하시며 온 가족이 한 공간에 있어서 좋을 게 없는 것 같다고. 씁쓸한 어머니의 표정을 보고 있자니 얼마나 죄송스럽고 우라가 치밀던지. 아무튼 저는 그런 어머니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달래드리고자 퇴직금이라고 말하면 좀 그렇지만 유럽 여행을 생각해냈어요. 평생 일만 하시던 어머니셨으니 이참에 저도 눈 딱 감고 한열을 어머니랑 같이 쉬어볼까 생각한 거죠.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듣곤 남편이 노발대발 날뛰기 시작했습니다. 장모님하고 어딜 간다고? 유럽? 무슨 돼지목의 진주도 아니고 갑자기 웬 유럽? 원래 유럽 여행 같은 건 수준이 되는 사람이 가야 안 아깝지. 막말로 장모님 영어나 아시냐? 하이헬로우 말고 뭐 또 아시는 거 있어? 그렇다고 너는 뭐 영어 잘하냐? 진짜 돈 낭비하는 방법도 가지가지네. 웃기고 있네 진짜. 내가 벌어서 내가 내 어머니 모시고 간다는데 당신이 왜 난리야? 그렇게 부러우면 당신도 어머님 모시고 가던가. 사람이 원래 자기 그릇대로 놀아야 되는 거야. 고졸인 장모님이랑 전문대 나온 너 둘이서 무슨 유럽이냐? 그래도 유럽 정도 가려면 그 시절 대학까지 나오신 우리 어머니 엘리트야 엘리트. 그리고 나도 대학 나왔지. 우리 같은 사람들이 가야 돈이 안 아깝지. 이건 뭐. 진짜 더는 못 참겠다. 내가 그동안 몇 번이나 당신하고 살면서 당신하고 결혼을 왜 했을까 그러다가도 또 아니지. 그래도 참고 살아봐야지. 하루가 멀다 하고 그렇게 내가 내 마음을 달래며 살았거든? 그런데 이제 보니까 당신은 정말 구제불능이고 나도 더는 못 참겠다. 당신은 나한테 한 번도 제대로 고마워한 적도 없고 오히려 하루하루 불만만 더 쌓여가나 봐. 그리고 다 떠나서 나 당신이 우리 어머니한테 말 막 하는 거 더는 못 참아. 수준? 당신이나 시부모님은 그 수준이 얼마나 높아서 나한테 자꾸 빌붙어? 당신하고 사는 거 지겹고 힘들어. 정말 내 인생에 도움 하나도 안 되는 사람들이잖아. 이쯤에서 헤어지자 좀. 헤어지자고? 너 나랑 헤어지고 싶으면 식당 지분 반 나한테 넘겨.
그러면 내가 이혼해 줄 수도 있고. 내가 미쳤니? 당신이 식당 일에 관해서 한 게 뭐가 있다고. 당신이 아무것도 안 했다는 건 지나가는 동네 똥개도 알걸? 언젠가 이혼을 하게 되면 남편이 어깃장을 놓고 순순히 저를 놔주지 않을 거란 건 어렴풋이 짐작은 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렇게나 치사하게 나올 줄은 몰랐죠. 그래서 그때부터 저는 법적인 대응을 시작했습니다.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남편이 가게에 나오면 경찰을 불렀고, 남편은 남편대로 노동청에 저를 신고해 여기저기 불려다녀야 했으며, 저는 또다시 그런 남편으로부터 제 재산을 지키기 위해 변호사와 기관의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와중에 이혼 소송까지 해야 했으니 정말이지 눈물은 눈물대로 흐르고 욕은 욕대로 나오는 날들이었네요. 그뿐인가요? 그런 와중에 시부모님은 시부모님대로 핸드폰이고 가게고 전화를 해대서는 악담을 퍼부어대지. 친족이란 이유로 그때는 경찰의 도움도 받을 수가 없어서 예전에 빌려가신 돈으로 고소를 하겠다니까 그제서야 잠잠해지더군요. 아무튼 제 예상보다 이혼은 훨씬 어려운 일이었고 2년이란 시간 동안 저는 원형 탈모가 생겼을 만큼 지독한 고통을 감내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법은 제 손을 들어주었어요. 비록 남편에게 퇴직금을 줘야 했지만 이혼의 대가라고 한다면 그까짓 건 아무것도 아니다 싶었죠. 게다가 시부모님이 급하다며 빌려가셨다가 안 주신 돈은 솔직히 받기를 거의 포기하고 있었는데 막말로 남남되는 마당에 그걸 왜 포기하나 싶대요? 그래서 이혼 확정되자마자 고소했어요. 시부모가 약속이 다른 애였전에 해댔지만 예전과는 상황이 달라졌으니 자기들도 큰 소리만은 못 치더라고요. 아무튼 그래서 싹 다 받아냈으니 여러 가지로 몇 년 묵은 채증이 한 번에 내려가는 심정이었지요. 한편 그렇게 완전히 남남이 된 이후로 남편의 소식은 한동안 들은 바가 없었어요. 그러다 얼마 전 지인의 지인이 전하기로는 시부모랑 같이 지방으로 내려가서 식당을 차렸는데 망했답니다. 왜 망했냐고 물으니 처음부터 남편은 카운터 볼 생각뿐이 없었고 그러니 재료 손질부터 서빙까지 전부 다 일하는 사람을 썼던 모양이에요. 그러니 뭐 막말로 남는 게 있었겠어요? 게다가 시부모님 집으로 담보 잡아 그걸로 권리금 1억인가 주고 들어갔었다던데. 지방에서 권리금 1억이면 그것도 보통이 아니거든요. 아무튼 뭐 들으면 들을수록 한심한 생각만 들고 동시에 갈라서길 정말 잘했다. 정말 잘했다. 뒤늦게나마 제 스스로에게 너 참 용기 내길 잘했다. 멈추지 않길 잘했다. 그렇게 말해주게 되대요. 저를 올가매는 남편이란 작자를 끊어내고 난 지금 저는 그 어느 때보다 훨훨 날아다니는 기분이에요. 혹시 여러분 주변에도 여러분이 앞으로 나아가는 걸 시샘하고 어떻게든 끌어내리려는 사람이 있나요? 그렇다면 저는 가차없이 그 사람과의 인연을 끊어내시라 말씀드리고 싶어요. 사실 인연을 끊어낸다는 게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순간순간 마음이 약해질 때도 있고요. 내가 잘하고 있는 건가 하는 의구심이 들 때도 있거든요. 하지만 그 고뇌의 끝에는 그 어느 때보다 환하게 웃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거라고 제가 이렇게 장담할게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해주시면 앞으로 더 좋은 사연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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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매일 새로운 사연을 전하는 읽어주는 사연 라디오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많은 공유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파렴치하고 이중인격이나 다름없던 남편과 마침내 이혼한 30대 여성입니다. 현실은 드라마보다 더하다더니 제가 설마 그 현실의 주인공이 될 줄은 상상도 못했네요. 어디서부터 이야기를 꺼내야 하나 싶은데 사실 얼마 전까지도 친정어머니를 제외하곤 그 누구에게도 제가 겪은 일을 속 시원히 털어놓지 못했는데 그건 결국 네가 멍청해서 당한 거라는 사람들의 조롱이 두렵기도 했고 제 스스로 그 사실을 인정하기까지가 쉬운 일은 아니었거든요. 하지만 사람이 계속 무섭다고 뒤로 숨기만 하면 발전이 없다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제 이야기를 하는 식으로 용기를 좀 내어보려고 해요. 남편하고는 대학교 때 처음 알게 되었고 이후로 그럭저럭 적당한 친구 사이로 지냈습니다. 하지만 졸업 이후로는 한동안 서로 소식조차 주고받지 않았어요.
어쩌다 오지랖 넓은 친구가 어떻게 지낸다더라 하는 안부 정도는 전해왔지만 딱히 궁금한 적은 없었고요. 그런데 지금으로부터 8년 전 대학교 친구들하고 마지막 20대를 불태워보자며 모인 자리에 남편도 오게 되었고, 그렇게 막상 얼굴을 마주하니 또 이런저런 이야기를 주고받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그날 연락처를 주고받은 게 계기가 되어 이후로 곧잘 만나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바로 연애를 시작한 건 아니고, 알고 보니 서로 직장이 가까워서 가끔 점심을 같이 먹는다던가 퇴근 후 맥주 한 잔을 한다던가 그런 만남이 대부분이었죠. 하지만 가랑비에 옷 젖는 줄 모른다고 그런 만남이 거듭되면서 저도 남편에게 호감을 갖게 되었고, 그렇게 30살 가을에 저희는 정식으로 교제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에 남편과 제가 연애를 시작했다고 하니 주변 지인들의 반응은 대부분 의외라는 시기였어요. 사실 남편하고 저는 뭐 하나 비슷한 구석이 없었거든요. 취미생활이나 입맛은 물론이고 살아온 환경도 아주 달랐죠. 일단 남편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해보자면, 저랑 교제를 시작했을 당시 남편은 혼자였어요. 성인이긴 했으니 고아라는 말은 어울리지 않지만 대학교를 졸업하고 얼마 지나지 않았을 때 아버님이 사고로 돌아가셨고 이후로 줄곧 혼자 지냈다고요. 참고로 어머님은 남편이 초등학교에 들어가던 시기에 집을 나가셨고 이후로는 전혀 소식을 들은 바가 없다 했습니다. 아무튼 게다가 아버님이 돌아가시면서 남기신 건 여기저기서 터져나온 빚들이 전부였다 하니 듣는 내내 정말 짠하더라니까요. 반면에 저는 사업을 하시는 부모님 밑에서 비교적 유복하게 자랐습니다. 친정어머니가 저를 몹시 힘들게 낳으셨다 보니 둘째는 생각지도 않으셨고, 친정부모님 사이가 또 유난히 좋으셨던 덕분에 저는 정말 화목한 분위기에서 자랄 수 있었죠. 게다가 금전적으로도 크게 고생한 기억이 없으니 저는 금수저까지는 아니더라도 제가 은수저쯤은 된다 생각하며 늘 부모님에게 감사한 마음이에요. 사랑에 눈이 멀었던 건지 저는 힘든 환경에서도 잘 버텨준 남편이 고마웠고, 앞으로는 남편도 저처럼 인생에 있어서 즐거움을 느끼며 웃는 날만 있기를 바랬습니다. 그래서 가진 건 없지만 자기와 결혼해주겠냐는 남편의 수줍은 프로포즈에 내가 당신을 행복하게 해주겠다며 예스를 했어요. 물론 저도 사람인지라 친정부모님의 반대에 부딪히진 않을지 걱정을 안 한 건 아니에요. 어려서부터 제가 바라는 일이라면 어떻게든 가능케 해주셨던 헌신적인 부모님이셨지만 동시에 그만큼 기대도 크셨으니 제가 좀 더 능력있고 여유있는 남자를 만났으면 하셨거든요. 그래서 남편과 연애 중이란 말씀을 드렸을 때도 연애는 얼마든지 해도 괜찮지만 결혼은 다른 이야기라고 딱 못을 박으시기도 했고요. 그런데 기어이 제가 결혼을 하겠다고 하니 특히나 어머니가 많이 속상해하셨지요. 하지만 감사하게도 저희 부모님은 남편이 마음에 차지 않는다는 걸 적어도 남편 앞에서 티를 내신 적은 한 번도 없으세요. 누군가는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고 가식적이라고 말하기도 하겠지만 적어도 남편이 처한 상황이 남편의 실수나 잘못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었던 만큼 남편 탓을 할 수는 없다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저희 남편은 저희 집에서 자기를 반대했었다는 걸 결혼하고도 한참이 지날 때까지 몰랐네요. 아무튼 자식이기는 부모 없다고 결국 친정부모님이 허락해 주셨습니다. 제가 남편 한 사람의 됨됨이만 봐달라고 몇 번이나 부탁드리기도 했고, 실제로 아버지께선 그래도 남편이 성실하니 책임감도 있어 보이고 무엇보다 저를 무척이나 사랑하는 것 같으니 그것만 보자 그렇게 어머니를 설득해 주시기도 하셨죠. 친정에서 집을 마련해 주셨고 남편은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무척이나 감사해했어요. 한동안은 제가 먼저 가자고 하지 않아도 저희 친정에 가서 밥을 먹고 오자는 둥, 친정 부모님을 모시고 어디를 가보자는 둥, 딸인 저보다 저희 부모님을 더 생각하는 것처럼 느껴질 만큼요. 하지만 결혼하고 처음 돌아온 제 생일 때 친정아버지께서 제 생일 선물로 차를 바꿔주셨다는 이유로 모든 게 달라졌습니다. 남편은 원래 차가 없었고 저는 처녀적부터 타던 차가 있었어요. 제가 사회생활 시작하고 처음 샀던 차로 친정부모님께선 당신들이 보태줄 테니 더 좋은 걸로 사라고 하셨었지만 그땐 사회초년생인데 회사에 괜히 비싼 차 끌고 다니면서 이목을 끌기가 싫었거든요. 그래서 또래 여자들이 주로 산다는 경차로 샀었지요. 그런데 그게 저희 부모님은 항상 마음에 걸리셨던 모양입니다. 어쩌다 교통사고 뉴스라도 접하시면
저한테 이것 좀 보라며 속상해 하시기도 하고 화를 내시기도 하고 그러다 이제 결혼도 했으니 남편하고 같이 타라며 외제차를 선물로 뽑아주신 거였죠. 하지만 저는 먼저 알기는커녕 상상도 못했던 일이었기에 식사 자리에서 아버지께서 저에게 차키를 주시며 선물이다 하셨을 땐 정말 깜짝 놀랐네요. 아무튼 그렇게 화기애애한 자리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마침 약속 장소까지 지하철을 타고 갔던 터라 아버지가 주신 차를 그대로 제가 끌고 왔고요. 그런데 어째서인지 돌아오는 내내 남편은 평소와 달리 저에게 말 한마디 걸지 않았고 저는 뭐랄까 마음 한켠으론 찜찜했지만 그래도 애써 길어진 자리 때문일 거라고 생각했던 기억이 나네요. 하지만 집에 도착해서도 남편은 계속해서 어두운 얼굴을 하고 있었기에 더는 모른 척할 수도 없어서 오늘 많이 피곤했냐 물으니 그제서야 한다는 소리가 장인어른한테 서운해서 그래. 솔직히 너무하신 거 아니냐? 내 생일 때 장인어른이 뭐 해주셨는지 기억 안 나? 아빠가 당신 용돈하라고 100만 원 주셨잖아. 근데 그게 왜? 그러니까 사위 생일 때는 꼴랑 100만 원 주셔놓고 당신 생일 선물로는 외제차? 야, 사위도 아들이네 어쩌네 말씀하실 땐 언제고 결국 이것 봐. 달라도 너무 다르잖아. 그걸 말이라고 하는 거야? 당신이야말로 정말 너무하네. 아빠가 하시는 말씀 못 들었어? 같이 타라고. 말이 좋아 같이 타는 거지. 나더러 니 차 얻어 타라는 거잖아. 정말 같이 타라고 사주신 거였음 사위 생일 때 주셨으면 얼마나 좋냐? 거봐 할 말 없지? 아무튼 됐다 됐어. 치사하고 더러워서 안 탄다 안 타. 그리고 이 일로 저는 남편에게 너무나 크게 실망을 했어요. 그동안 저희 부모님이 남편에게 표현하신 마음, 들이신 정성은 안중에도 없이 그 차 한 대로 모든 걸 판단하고 결정하는 그 치졸한 모습에 정말 이렇게 순식간에 사람이 싫어질 수 있나 싶을 정도로 말이죠. 그래서 이후로는 중간에서 적당한 이유와 핑계를 대가며 친정과의 교류를 줄여갔습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남편이 저희 친정 부모님과 만나리를 줄여나갔죠. 그런데 솔직히 말하자면 저는 달라진 상황에 남편이 좀 당황해하진 않을지, 혹시 자기가 했던 말과 행동을 후회하진 않을지, 그래서 저에게 미안하다고 한다면 한 번쯤은 봐줘야지 하는 마음도 있었거든요. 하지만 웬걸요. 남편도 보란듯이 저희 부모님한테 연락도 안 하고 한 번을 만나러 가자 소리도 전혀 안 하는 거예요. 제가 막말로 대리해도 뭐 그런 걸 바란 것도 아니었지만 원래 잘하던 사람이 그 한 번의 다툼 이후로 완전히 전에 없이 행동하니까 이게 내가 믿고 결혼한 남편이란 사람의 민낯인가 싶은 게 슬프고 속상하고 동시에 화도 나대요. 그러다 정말로 일이 터진 건 이후로 1년쯤 지났던 재작년 여름이었습니다. 언젠가부터 친정아버지가 자꾸 소화가 안 된다셔서 병원에 모시고 가니 그 결과는 충격적이었어요. 위암이셨거든요. 그리고 정말 화가 났던 건 바로 1년 전에도 내시경을 하셨었는데 그때 병원 측 실수로 아버지한테 잘못된 결과를 통보했었다는 거죠. 병원에서는 미안하게 되었다며 최선을 다해서 돕겠다 했지만 이미 손 쓸 새도 없이 상태가 나빠진 상황에서 그런 말이 무슨 위로가 되었겠어요? 아무튼 그런 거 저런 거 따지고 있을 시간이 없었습니다. 친정아버지는 바로 병원에 입원을 하셨고 그때부턴 모든 상황이 정신없이 흘러갔으니까요. 간병인을 쓰긴 했지만 그래도 대부분의 병간호는 친정어머니가 도맡아 하셨어요. 저는 회사를 관두고 아버지 사업을 살피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남편에게는 다른 건 바라지도 않는다고 제발 적어도 당신 먹은 거 설거지는 해놓고 집만 좀 깨끗이 써달라 했죠. 살림을 부탁한 것도 아니고 적어도 어지르지만 말아달라고요. 그리고 한 달에 한 번만이라도 비록 우리 사이가 예전 같지는 않지만 그래도 아버지 면회는 와달라고 했는데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제가 부탁한 건 하나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그 당시 회사에서 해고를 당하고 집에만 있었으니 돈 버느라 바쁘고 뭐 그런 것도 아니었는데 말이에요. 참고로 한 번은 제가 정말 너무한 거 아니냐고 따지니 저희 아버지가 자기 감기 걸렸을 때 전화 한 번 하신 적 있냐면서 적반하장으로 나오는데 기도 안 차대요. 게다가 말이 나왔으니 말이지만 언젠가는 저희 친정어머니가 아버지 병간호를 하시다가 넘어지셔서 일주일 정도 입원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때도 제가 두 분 다 병원에 계시니 한 번은 얼굴을 비추라 했는데 시부모님이 자기한테 먼저 전화를 한 번 주실 수 있는 거 아니냐는 둥.
사위가 간다고 무슨 도움이 되겠냐는 둥. 그때는 정말이지. 이따위로 할 거면 그냥 이혼하자 하고 싶은 걸 꾸역꾸역 참느라 죽는 줄 알았네요. 한편 1년여간의 투병 끝에 아버지는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사람들은 사위인 남편이 상주 노릇을 해야 하는 거 아니냐 했지만 저는 제가 하겠다고 했지요. 그리고 제가 이런 말 하는 게 어떻게 들릴지는 몰라도 남편도 말이라도 자기가 하겠다 그러지도 않았어요. 완전히 무슨 남의 동네 불구경하듯 하는데 오죽하면 친정어머니와 이모님들도 사람이 어쩜 저럴 수가 있냐며 혀를 내두르실 정도였다니까요. 그런데 남편의 황당한 짓거리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장례는 끝났지만 저도 친정어머니도 쉽게 나아지지 않는 상황이었어요. 특히나 친정어머니는 계속해서 당신이 조금만 더 아버지의 건강을 유심히 챙겼다면 이렇게 떠나시는 일은 없었을 거라며 자책을 하셨는데 저는 그런 어머니를 위로하면서 동시에 계속해서 아버지가 하시던 사업을 이끌어 나가야 했기에 안팎으로 정신이 하나도 없었죠. 그리고 남편은 그때까지도 이따금씩 지인의 사무실에 나가서 자기 용돈이나 벌어오는 수준이었던 데다가 그나마 그것도 하는 일이라며 집안일에는 요만큼도 관심이 없었으니 저로서는 정말 어디 하나 마음 기댈 곳 없이 힘겨운 하루하루를 이어가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저에게 소개할 사람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순간이지만 이 와중에 어디서 혹시 애까지 낳았나 싶은 게 정말 말 그대로 가슴이 철렁했네요. 그런데 그렇게 소개받게 된 사람은 다름 아닌 나이가 지긋하신 저희 친정어머니와 비슷한 또래로 보이는 여사님이셨죠. 그리고 그 여사님이 남편의 어머니, 그러니까 낳아주신 친어머니라는 사실을 알기까진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이 나란히 앉아있는데 부리부리한 눈이며 얇은 입술까지 무슨 복사기로 찍어낸 듯 꼭 닮아 있었으니까요. 아무튼 상황 자체가 어이가 없었던 게 솔직한 제 심정이었어요. 바람나서 집 나간 어머니라고 자기는 어머니를 생각하면 그리움은 일절없고 분노만 치민다고 했던 사람이 뭐가 그렇게 좋은지 희죽거리고 있는 게 저는 겪어본 적 없는 상황이었으니 쉽사리 뭐라 말할 순 없었지만 묘하게 황당한 기분까지 들더라니까요. 게다가 어머님이란 분은 처음부터 저에게 반말로 네가 내 아들 마누라냐, 내 며느리냐 해가시며 눈물을 다 보이셨는데 제가 심보가 꼬인 건지 어쩐 건지는 몰라도 어째서 제 눈엔 그저 쥐어짜내시는 걸로밖에 안 보이더라고요. 아무튼 그렇게 얼떨떨한 만남을 갖고 집에 돌아와 제가 남편에게 언제부터 어머님하고 연락을 주고받은 거냐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한반년쯤 되었다면서 어머님이 먼저 연락을 해오셨다대요? 그러면 안 되는 줄 알지만 사람을 사서 남편을 찾아내셨다고요. 그리고는 뭐 지난 과거는 당신이 다 미안하다며 남편더러 이제부터라도 잘 지내고 싶다. 이젠 죽는 날까지 네 엄마로만 살다 가겠다 뭐 한마디로 자식으로서 듣고 싶을 법한 말들은 다 하셨던 모양인지 남편이 말하길 이제라도 좀 잘 지내볼까 싶다는데 솔직히 이러쿵저러쿵 말도 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알아서 하라니까 저더러 한다는 소리가 알아서 잘하랍니다. 세상에 하나뿐인 시어머니라고 예의 있게 행동하라고요. 어이가 없어서. 그럼 당신은 뭐 장인어른이나 장모님은 둘셋씩 있어서 끝까지 그따위로 행동했어? 야, 말은 똑바로 해라. 장인어른이랑 장모님이 먼저 나를 홀대하셨으니까 나도 똑같이 한 것뿐이거든. 그런데 우리 어머니가 뭐 너한테 서운하게 한 거 있냐? 그런 거 없으니까 너는 나랑 상황이 다르지. 제대로 잘해드려. 며느리들이 그런 거 인터넷에 찾아보면 나올 거니까 공부도 좀 하고. 어이가 없다. 막말로 가진 거 쥐뿔도 없는 당신 받아준 우리 부모님한테 그게 할 소리야? 홀대를 하셨다고? 밴댕이 소갈딱 찐 건 알고 있었는데 진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다니 정말 기도 안 차네. 됐어. 나한테 며느리 도리고 나발이고 바라지도 마. 바랄 걸 바래야지. 넌 진짜 말을 그따위로밖에 못하냐? 뭐 밴댕이 소갈딱지? 내가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됐는데? 솔직히 하루에도 12번 정말이지 이혼 생각을 안 한 날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친정아버지가 돌아가신 지도 얼마 안 되었는데 딸인 제가 이혼까지 한다면 이러나 저러나 사람들 입방아에 오르내릴 게 뻔했고 친정어머니도 저희 부부가 갈등을 겪고 있다는 사실은 알고 계셨지만 이혼은 안 했으면 하시는 눈치셨거든요. 그래서 정말 꾹꾹 참을 인자를 그려가며 어떻게든 버텨보려고 했어요. 게다가 남편도 드디어 정신을 차렸던 건지
살살 제 눈치를 살피며 예전과는 다른 모습을 보이기도 했고요. 그래서 아직 우리 사이에 희망이 남아있나 싶었는데 그건 순전히 제 착각이었습니다. 잘 짜여진 판에 하마터면 제가 놀아날 뻔했던 거죠. 남편이 저더러 모처럼 바람이나 쐬러 가지 않겠냐 물었고 저는 이 인간이 뭘 잘못 먹었나 싶으면서도 그런 남편의 제안이 싫지만은 않았어요. 그래서 못 이긴 척 따라 나갔는데 그렇게 도착한 장소에는 예상 밖의 인물이 저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바로 남편의 생모, 그러니까 어머님이셨지요. 황당해서 남편을 쳐다보니 어머님을 만나자고 하면 제가 안 나올 것 같아서 그랬다나요? 마음 같아선 확 돌아서서 나오고 싶은 걸 그러면 보나마나 또 제 가정교육을 운운하겠구나 싶어서 일단 자리에 앉았습니다.